50대 남성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있었는데요. 사건 내용부터 판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팀장,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5개월 만에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사실 이 집에 아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 심한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이 빗발쳤던 겁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이 건물 관리인이 이 집의 계약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계약자는 이 작은 아버지였는데요. 작은 아버지도 걱정되는 마음에 집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가 발견된 것, 숨진 큰 자신의 형이죠.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신고를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권유를 했고 실제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즉시 경찰도 출동을 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취의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네. 이 아버지가 숨진 지 한 5개월, 그러니까 거의 반년 정도 집 안에서 방치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돼 거의 미라화된 상태였던 겁니다. 네. 주변 이웃들도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신고할 정도였는데 아들은 정말 멀쩡히 살 수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당히 냄새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취재에 참여했던 기자들 이야기는 이미 사체를 수습한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굉장히 독한 그런 네. 어떤 냄새가 났다고 하고요. 주변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이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님과 네. 이제 말다툼하다 이제 아버님을 폭행을 해서 쓰러져 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데 자기는 단지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 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집안에 CCTV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다른 어떤 사건을 목격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아들의 이야기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은 그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아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술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아버지가 혈흔을 닦으러,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무서워서 그냥 놔뒀다. 이해가 가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일단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야말로 5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단순한 자연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죠.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CCTV 같은 것이 없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신, 이것이 이제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국가수에 맡긴다 하더라도, 부검을 맡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온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뼈에서 말이죠. 네. 이 코가 함몰되고, 그 다음에 갈비뼈와 목뼈가 부러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가수에서요? 국가수 부검을 네. 통해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백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왜 코가 함몰되고 갈비뼈와 목뼈가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뼈, 그다음에 자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존속 살해 혐의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20대 아들이 50대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서 숨지게 한 뒤에 5개월 동안 방치한 건데요. 살해 당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비극의 시작 그날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좀 갈등의 골이 조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에게 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평소 아들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좀 측은지심도 있지만 약간의 불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자리가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술을 마셨는데 아버지가 조금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진술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 동생이 내 동생보다 네가 더 나쁘다. 내가 죽으면 너에게는 10원 한 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때린 뒤에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아들은 주장합니다. 순간 화가 치민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서 아버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네. 단순 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인까지 이어진 건데 최근 1심 선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도 매우 폐륜적이다,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면서요. 판결문에 보면 그게 상당히 엽기적이죠. 그리고 매우 폐륜적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술 먹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장실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입에 물수건을 티슈를 물린 다음에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부검해 보니까는 뼈가 골절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때린 건데 자기보다 약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원한으로 때렸다 하더라도 아주 맘먹게 내가 보기에는 평소에 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일 생각으로 살해할 생각으로 구태한 것이지 이게 단순히 싸움이 아니고 아주 계획은 아니더라도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그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마 폭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법원에서도 보기에 아마 폐륜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폐륜적이라고 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당시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의 육성을 녹음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폭행이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자기와 이제 동생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자존심에 이제 손상을 준 겁니다. 네. 사람이 일단 무시를 당하면 자기가 느끼는 그 어떤 심리적인 감정이 모멸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멸감을 느끼게 되면 이게 화가 폭발을 하고 이제 분노가 이제 상당히 이제 증폭되면서 네. 자기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아버지를 이제 폭행을 하고 한 뭐 이런 행동이 분명히 그 뭐 반인륜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서는 뭐 용서될 수 없는 거지만 나를 이렇게 인간 대접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어떤 생각하에 이런 또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에게 자신도 모욕감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모욕감을 돌려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해 후에도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좀 재판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해놓고 시신을 방치해놨는데 아들은 태연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살해 후에 태연이 막걸리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로 5개월이면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뭐 지인들이나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풀이가 됩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5개월 정도 시신을 방치했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 시신 곁에서 그러니까 은폐를 한 후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술자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인데 경찰은 아들이 뭐 특별히 조현병이거나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던 아버지를 옆에 두고 서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불안한 심정조차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마음적으로 불안을 했는데 네. 그 부의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은 거실에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하고 네. 인테리어 중이다 한 다음에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볼 때는 그 냄새 혹시 날까 봐서 네. 향이라든가 방향제를 했는데 좀 내가 엽기적인 거는 저게 한두 달은 몰라도 5개월 정도의 자기 불을 방치했다. 네. 이게 대단한 조현병은 없다고 하는데 조현병은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향초를 피우고 방향제를 피우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예, 아까 차 기자도 잠깐 네. 얘기를 했는데요. 뭐 휴대전화 아버지 거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작은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 피해자의 동생 말이죠. 작은 아버지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에다가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하자. 뭐 이렇게 답신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동료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 악취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되죠. 어떻게 들키게 됐는지 경찰과 주민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층간소음 있다고 그 아저씨가 가끔 오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안 오셔가지고 이사를 가셨나 그랬었거든요. 그 형제나로 전화를 해서 그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확인하게 된 거죠. 삼촌 입장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래 한 거죠.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신고했대요. 아마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었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끔찍한 동거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각이 됐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 기자, 어떻게 선고가 났습니까? 선고는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탓을 했는데요. 죄송하다.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을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또 6개월이나 방치를 했으며 심지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술까지 먹었다. 이것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인면수심 아들의 사건 짚어봤고요. 다음은 사건 돋보기 시간인데요. 첫 번째 돋보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